명석이와 명석해지는 시간 명석한 알고리즘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수요일로 시간을 좀 옮겨서요. 매주 수요일에 이렇게 방송이 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국제유가와 관련된 고민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느새 국제유가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왔거든요. 과연 이걸 뚫어낼 수 있을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을 좀 챙겨봐야 될지 명석한 알고리즘에서 함께 하시죠. 자, 먼저 국제유가 최근의 흐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가장 많이 상승했던 상품 가격이 WTI인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셨습니까? 무려 8% 한 주 동안 올랐고요. 그 뒤를 이어서도 브렌트유, 두바이유, 천연가스까지 에너지 가격이 조금씩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AI, 챗GPT, 그다음에 빅테크 이런 것만 보고 있을 때 스멀스멀 올라왔던 이런 에너지 가격의 의미를 조금은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죠. WTI가 여기까지 올라온 게 꽤 있었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이렇게 박스권을 계속 형성하면서 아래쪽에서는 $70 그리고 상단부에서는 $80를 좀 잡아주고 있는데요. $70를 깨지 않고 내려가지 않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80에서 왜 자꾸 정체할까? 과연 이걸 뚫어낼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0까지 올라오게 된 첫 번째 트리거는 역시나 러시아였습니다. 3월부터 하루 50만 배럴의 감산 선언을 이번에 했는데요. 러시아가 지난 12월 기준으로 하루에 한 1000만 배럴 정도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 남짓 되는 거라서 사실은 뭐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고 선언적인 의미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러시아가 올해 들어서 원유 생산량이 좀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이 부분에 분명히 영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최근 들어서 이제 러시아 원유 가격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원유로 생산한 제품까지 가격에 상한을 만들어 버렸죠. 더 이상 러시아 원유를 쓰지 말라는 의미와도 같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최근에 꺾인 것보다 계속해서 올라왔다는 게 저는 더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게 꽤 오래됐는데 그동안 계속 미국과 G7 국가들이 제재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원유는 계속 이렇게 생산이 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증가하고 있었고요. 누군가는 계속 감고 있었겠죠. 이게 이렇게 돌고 돌아서 뭐 아시다시피 중국이나 인도에서 많이 활용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는 그런 것까지도 조금 한계에 부딪히고 좀 꺾이기 시작하니까 러시아가 또 다른 카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감산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 같기도 합니다. 러시아가 원래는 천연가스의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겨울에 좀 활용해 볼 것이다 라고 전략이 있었는데 이제는 또 미국이 드라이빙 시즌으로 들어가는 뭔가 사람들이 봄이 오고 여름이 오면 여행을 가기 시작하는 그 시즌에 유가를 조금 이렇게 공급단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러시아가 또 한번 우위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략으로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무튼 간에 뭐 공급단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제는 수요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랜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경기를 비행기에 비유한다면 지금은 착륙을 하고 있는 과정이죠. 계속 경기가 내려오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과연 아프게 내려올 것이냐, 하드 랜딩일 것이냐, 그냥 가볍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것이냐, 소프트 랜딩일 것이냐를 두고 우리가 고민을 해왔는데 노랜딩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경기가 바닥을 찍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비행기가 계속 순항을 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인 건데 최근에 보시면 뭐 미국의 고용시장 여전히 뜨겁고요. 소비 심리도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두고 우리가 과연 경기 침체로 볼 수 있느냐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여기 밑에 보시는 차트는 이제 미국이 과연 리세션에 들어갈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당연히 들어갈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올라오던 예스 답변이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수요가 증가하면서 유가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어지는 건데요. 역시나 키포인트를 쥐고 있는 건 중국입니다. 2월 들어서 중국의 경제활동지수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죠.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의 리오픈이 이렇게 빨리 진행될 거라고 아마 상상 못 하셨을 겁니다. 뭔가 시진핑 주석도 급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중국이 이렇게 경기를 좀 끌어올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3월에 양회라는 정말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 뭔가 또 나오겠죠. 인프라 투자를 늘린다든지 중국의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 이어진다면 유가 상승세 자연스럽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요즘 리쇼어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 살자, 뭐 세상이 좀 찢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붙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뒤를 이어서 선진국들의 경기가 다 올라갈 것이다 라는 전망인 거죠. 그래서 노랜딩 가능성이 최근에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유가 상승세가 좀 이어졌다라고 수요단에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미국의 정유업체들이 바이든 대통령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정유주들 너희 뭐 작년에 돈 많이 벌었지 않느냐, 세금을 내든가 아니면 뭐 공급을 좀 늘려서 물가에 도움되는 일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우린 모르겠고 우리는 우리의 투자해 주신 주주분들을 위한 정책만 내놓을 뿐이다. 자사주를 정말 뭐 대규모 역대급 대규모 자사주 매입 정책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정유업체 입장에서도 좀 이해가 갑니다. 공급을 늘리면 환경 파괴범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죠. 그리고 또 이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횡재세를 내라고 세금을 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유가는 변동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뭐 이래도 욕을 먹고 저래도 욕을 먹으니까 그래도 우리 배나 불리고 욕을 먹자 뭐 이런 판단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어찌됐든 공급단, 수요단 그리고 정책적인 측면, 정치적인 측면을 다 고려해 봤을 때 지금 계속 70달러와 80달러 사이에서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유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소한 70달러 밑으로 좀 떨어지지는 않겠다라는 생각도 또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유가의 상단을 많은 사람들이 80달러 그 이상 혹은 100달러까지도 전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을 여의도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아시다시피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국가, 뭐 어렸을 때부터 땅을 파봐라 기름이 나오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우리 자랐던 세대잖아요. 여전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유가가 지금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수출이 하락하고 있는 것도 보이시겠지만 중요한 건 수출의 하락보다 수입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출은 뭐 경기 둔화에 따라서 조금 물량이 줄어들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었지만 수입도 그럼 자연스럽게 줄어야 하는 건데 수입은 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을까요? 여전히 유가에 대한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 폭이 점점 더 확대되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유주를 사야겠네 하고 S-오일의 주가를 좀 살펴봤는데요. 별로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글쎄요,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70달러와 80달러라는 박스권을 쉽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속보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이 또 바로 비축유를 또 꺼냅니다.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을 중심으로 물가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유가가 이 상단을 뚫어내기를 전혀 원하지 않겠죠. 그런 세력이 있기 때문에 쉽게 뚫어내지 못하고 또다시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갈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시는 분들은 정유주의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아닌데 내가 봤을 때는 이번만큼은 좀 다를 것 같은데 한다면 지금도 정유주 늦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강하게 반응하고 있는 섹터는 조선주죠. 대우조선해양의 주가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뭐 물론 개별적인 이슈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기반이 되는 건 실적이고요. 수주량입니다. 우리가 유가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정유주가 돈을 많이 벌겠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야 이것도 끌려다니겠네 라는 생각이 좀 먼저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유가가 기름이 나지 않는 국가다 보니까 대체 에너지를 계속 만들어야 되고 유럽도 마찬가지의 입장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 최근에 리파워 EU라고 해서 러시아의 가스 수입을 어떻게 대체할 것이냐 이 자료를 보시면 뭐 다 한순간에 다른 것들로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가스 수입처를 다변화한다는 게 한 50% 정도가 됩니다. 이걸 결국에는 유럽에서 러시아에서 송유관 뚫어서 그대로 가져오다가 좀 멀리서 미국에서 가져와야 되고 다른 대륙에서 가져와야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LNG선에 대한 발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건 그 다음 비중을 차지하는 게 보시다시피 윈드 앤 솔라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이런 유가가 지금도 조금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장기화된다고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뭐 지금은 당장 LNG가 좀 각광을 받겠지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거겠죠. 특히나 최근에 주식시장에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좀 쉬어가고 있거든요. 뭐 물론 뭐 성장이 여기서 멈출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만 시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 주가가 또 반등하면서 이슈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요. 인플레이션에 부담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 뭐 $80 요 정도가 딱 제가 봤을 때 적절한 유가의 흐름인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걸 뚫고 넘어가서 $100까지 가게 된다면 결국 또 시장이 무너집니다. 보셨다시피 오늘 CPI 발표 이후에도 시장은 물가 하락에 대한 자신감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에 부담이 된다면 시장이 아예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유가를 유지했을 때 우리가 지켜봐야 하는 그런 섹터 그리고 앞으로 이래나 저래나 유가는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명석한 알고리즘이었습니다.